제러미 리프킨의 회복력 시대 1부와 3부를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4부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 계산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의 주제를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1,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중앙 집중형으로 설계가 됐고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이 수직적 통합을 선호했고 그에 따라 선점한 소수가 신흥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한 것이 현대식 주식회사와 금융자본이다. 각 산업혁명 인프라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계속 증가하는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3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분산형으로 설계가 될 것이고 이것은 사유화를 피해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유지될 때 네트워크 효과를 최적화하며 가장 잘 수행된다.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모든 참가자가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미국의 무너져가는 2차 산업혁명 인프라만큼 단기 효율성 대비 장기 회복력의 유리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하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상의 통신 및 전력 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지하 대신 지상에 설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전화와 전기 전송선이 다운되지 않고 넘어가는 계절이 거의 없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산불, 허리케인 때문에 대규모 통신 중단이나 정전 사태가 잦아 미국 경제와 사회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 이익에 급급했기 때문에 장기적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건물도 단기 이익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탓에 끊임없이 증가하는 무자비한 기후재해에 취약하며 회복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인명과 주택, 사업체, 재산에 손실이 생기고 있다. 뉴스, 블로그나 음악, 예술, 기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활동이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에서 펼쳐지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 GDP는 결코 좋은 지표가 아니었다. 삶을 지원하는 것이든 사회의 안녕을 해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경제적 산출을 측정하는 조잡한 도구라서 말이다. 독성 폐기물을 늘리는 것, 화석연료 연소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폐질환의 병원 치료가 증가하는 것, 기후재해로 파괴된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것 등이 모두 GDP에 반영된다. 그래서 삶의 질과 관련된 지수를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지표는 영아 사망률과 기대 수명, 교육 수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공기와 물의 질, 여가 시간, 자원활동, 공유 자원의 유용성, 지역사회의 안정성 등을 측정하며 젊은 세대가 좋은 삶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관련해서 프레더릭 페레 철학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기술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코스트 베너피트 분석,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이죠.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해악 또는 선의 파괴는 중재의 비용으로서 목록의 한쪽에 기재되고 나서 이익에서 비용을 빼게 된다. 만일 비용이 이익보다 크고 그래서 목록의 하단에 음수가 남게 되면 해당 사업은 대개 시행되면 안 되며 반면에 이익이 비용을 넘어서고 그래서 하단에 양수가 기재되면 대개 사업 시행을 밀고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코스트 베너피트 분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석에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경치가 다른 바다의 경치나 일몰보다 정확히 몇 배나 더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추, 이웃에 대한 성실성, 역사적 중요성 등의 무형의 가치에 불균등하게 적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 방법에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무형의 가치를 무시하고 싶을 것이다. 측정 가능한 것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향한 편향이 이 분석 방법에 뿌리박혀 있다. 게다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와 대조해서 다루는 일은 비용 이익이나 위험 이익 분석에 또 다른 편향의 요소를 도입하게 만든다. 미래 가치는 항상 현재 가치보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체계적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현재에 맞춰 기회를 착취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미래를 위한 보존의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하는 이 비용 편익 분석의 한계, 문제점에 대해서 이 책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 윤리를 다루고 있는 그 챕터에서 제가 내용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 내용이 우리 이 제러미 리프킨의 회복력 시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효율성 대 적응성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비용 이익 분석은 윤리적으로 결정적인 물음, 즉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누가 이익을 얻는가라는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고안되지 않았다. 내 이웃에 있는 굴뚝이 조금 멀리 살고 있는 수만 명에게 저렴한 전기로 이익을 준다고 계산이 떨어지면 이는 주된 이익에 곱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더 큰 선을 창조하라는 선행의 원리는 충족되었으나 정의의 원리는 간과되었다. 동등한 대우가 동등하게 자격 있는 집단을 향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 우연적인 지리적 위치가 이런 기술적 개입의 비용 대부분을 내게 부담시키는 것을 보증하는가?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이런 것은 비용 이익 의사결정의 목표도 아니다. 이게 고려된다면 틀림없이 사후 방책의 하나로 부과될 뿐이다. 비용 이익 분석과 위험 이익 분석의 수집에 의거한 방법은 분배적 정의를 감안하는데 결함을 안고 있다고 해도 크게 빗나간 결론이 아니다. 기술에 대한 윤리적 사정평가는 장기적 틀을 필요로 하며 또한 미래의 사람이 실제 인간이 되고 나면 오늘날 살고 있는 인간과 다름없이 우리의 공평한 대접을 받을 거리를 가질 것이라는 원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트 베너피트 분석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참가시키는 것, 시민들을 참가시키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회복력 시대에서 제러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이 분산형 시스템, 이 분산형 시스템에서 여러 시민들이 자신들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된 어떤 구조물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기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윤리성, 이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력 시대의 4부의 앞부분과 관련돼서 이 기술 철학의 내용, 이 기술 철학이라는 책의 내용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